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예전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안 돼 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중간까지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다시 받을 수 있는 분도 또 한 번 포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천천히 들어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생계급여 관련 영상과 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겁을 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실 기반 정보입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희망만 주지도 않고 안 된다고 겁을 주지도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판단에 필요한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에서 한번 탈락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평생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단정해버리십니다. 하지만 이 생각부터가 지금 기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탈락은 영구적인 판정이 아닙니다. 탈락은 단지 그 시점 그 기준에서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기준은 매년 바뀌고 사람의 상황도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됐던 분이 올해 다시 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뭘까요?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본인이 과거 기준만 믿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이 안 된다고 했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그 당시 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지 영원히 안 된다는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마지막 판정처럼 받아들이고 이후에는 아예 주민센터의 발길조차 끊어버리십니다. 이제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탈락 이후에 다시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부 탈락의 4가지 유형. 실제로 탈락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는 딱 4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본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자녀 때문에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정말 가장 많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녀가 직장 다니면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아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경험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도 생계급여는 자녀 있는 사람은 해당 안 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정부가 보는 방향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핵심은 가족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부양의 실질성입니다.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느냐, 같이 살고 있느냐, 정기적인 부양 관계가 있느냐를 봅니다. 형식적인 가족 관계는 더 이상 자동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지만 각자 생활하고 실제로는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에게 이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십니다.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가장 안타까운 포기 유형입니다. 두 번째, 소득이 조금 있어서 포기한 경우입니다. 일용직으로 가끔 일하시는 분들, 단기 알바나 파트타임 소득이 있는 분들, 연금 외에 소소한 수입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신청조차 하지 않거나 한번 문의하고 바로 포기해버리십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탈락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고 기준 중위소득 자체도 매년 인상됩니다. 실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정확히 설명 듣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버린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벌면 안 된다길래 그냥 안 했어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정확한 기준 확인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능했던 분들이 그대로 제도를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 집 때문에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집이 있으면 생계급여는 절대 안 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실제로 살고 계신 주택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예전 기준에서는 주택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이 지금보다 불리하게 적용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탈락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기억 때문에 다시는 시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에서는 실제로 살고 계신 주택의 환산 방식과 기준선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지역별로, 금액별로, 거주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은 여전히 탈락하고 어떤 분은 다시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본인의 집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서류나 응대 과정에서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숫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거나 공무원이 바빠 보여서 더 묻지 못했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포기한 경우입니다. 안 된다는 말을 공식적인 판정이 아니라 과정 중에 한 설명으로 들었어야 하는데 그걸 최종 탈락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온 경우도 많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는지 상황이 달라졌는지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탈락 경험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다시 확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상태로 남아 계십니다. 3부 언제 다시 가능해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탈락했던 사람은 언제 다시 가능해질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된다거나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시 가능해지는 조건은 생각보다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대부분 기준 변화나 생활 구조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탈락 이후 다시 가능해지는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본인 상황을 하나씩 대입해가며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준 연도의 변화입니다. 생계급여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되고 각종 공제 구조가 함께 바뀝니다. 2026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7만 8천 원입니다. 2025년에는 195만 1천 원이었으니까 약 13만 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넘었던 소득이 올해는 기준 아래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재산 환산이 올해는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결과가 올해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올해도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구조의 변화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통장 숫자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와 살고 있는지, 실제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부양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거 여부가 바뀌었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로만 남아있거나 소득이 줄거나 끊긴 경우라면 다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 부양비가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으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받는다고 간주해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재신청과 재확인의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락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하면 안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연중 언제든지 상황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말과 연초는 기준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중요한 시기입니다. 4부 실제 사례로 보는 재신청 성공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도 실제 사례가 없으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탈락했다가 다시 가능해진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과장된 성공담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혼자 살고 계시고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에게 자녀 소득이 있어서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이후로는 다시는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본인이 평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셨고 그 생각을 오랫동안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을 앞두고 주민센터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받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게 되셨습니다. 자녀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고 실제로 생활비나 용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운영 기준에 따라 가족의 존재가 아니라 부양의 실질성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 어르신은 다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가장 놀라셨던 점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이상 자동 탈락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은 기준이 바뀐 줄도 모르고 스스로 포기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더 놀라워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일용직으로 가끔 일을 하고 계셨고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입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본인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는 아예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정식으로 신청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조금이라도 벌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에서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고 기준 중위소득 자체도 인상된 상태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소득 전부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과 공제 이후 소득 인정액의 기준 이하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이 어르신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가장 아쉬워하셨던 건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오랫동안 혼자서 판단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작년 심사에서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습니다. 실제로 살고 계신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이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당시에는 기준선과 환산 방식이 지금보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 결과를 듣고 다시는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에서는 실제로 살고 계신 주택의 환산 방식이 달라졌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전체 기준선도 조정됐습니다. 같은 조건이었지만 다시 심사를 받았을 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어르신은 재신청을 통해 다시 생계급여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 결과가 올해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처음 탈락했을 때 영구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다시 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확인이 혼자 판단이 아니라 공식 상담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5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무조건 신청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확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2026년 기준 변화의 혜택을 그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확인 대상자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적이 있는 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분, 소득이 조금 있어서 스스로 안 된다고 판단했던 분, 최근 몇 개월 사이 소득이나 근로 상황 또는 동거 형태가 바뀐 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관련 안내문자나 우편을 받아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확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확실히 되느냐가 아니라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자격이 확실할 때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나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담당자를 통해 현재 기준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세 번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기준은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연말과 연초는 기준 변화가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에게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작년에 탈락했거나 예전에 포기했던 분들은 2025년 말부터 미리 상담을 받아두고 2026년 초에 다시 신청하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 인상, 자동 적용이라는 말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급여 중단이나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이라는 말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무리 확인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 작년 탈락이 올해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구조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제외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고 사람의 상황도 바뀝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확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확인의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예전에 탈락해서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하나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판단 하나로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가 제공됩니다. 의료급여 부양비도 26년 만에 폐지되고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도 생깁니다. 정책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가 중단되는 사례, 환수로 이어지는 사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수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기준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치거나 이미 받고 있던 급여가 끊기는 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